주식 심화론 오늘 목요일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트렌드 친환경 국내 수혜주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친환경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오늘 주제는 글로벌 IT 기업의 트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을지 오늘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IT 기업을 친환경이랑 붙여주셨어요? 일단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후 협약 관련된 부분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온실가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탄소 저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한 것은 그 6대 온실가스 중에 한두 개 정도의 요소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노력하기 위한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노력이 있다 보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꼭 굳이 태양광이나 어떤 풍력을 보지 않더라도 지금 어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저감할 수 있는 탄소 저감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IT 쪽의 어떤 그런 섹터에서도 좀 이런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번 주에 반도체의 매도가 몰리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공정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 온실가스를 이제 제거하려는 그 노력들 속에서 투자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기후위기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 12년 빨라졌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9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3일 전에 기후변화 관련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지금 제54차 총회를 좀 했고요. 거기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그룹 실무그룹 보고서를 좀 승인했다고 좀 밝혔는데요. 이제 세계 기상기구랑 지금 UN 환경계획 기후변화를 좀 과학적으로 좀 규명하기 위해서 좀 공동으로 설립한 지금 UN 산하기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년을 좀 기간으로 해서 지금 평가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위기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인류가 이제 배출하는 온실가스라는 점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례 없는 좀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라든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그거의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지금 410 pp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난 200만 년 동안 관측됐던 전례 없는 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가 온실가스를 좀 배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은 기후 위기를 좀 맞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좀 명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후 변화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도 좀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지구 지표면 온도가 한 1.09도 정도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 있고요. 근데 2018년 연구에서는 1.5도 올라가는데 2030년에서 2052년 정도로 전망한 바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2040년이 되기 전까지 1.5도 지금 전체적으로 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52년을 좀 기준으로 본다면 12년이 좀 빨라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온난화에 대한 부분 좀 심각하게 좀 대두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고서에서 이제 온실가스 관련된 부분을 좀 5개 좀 시나리오에 맞춰서 좀 발표를 했는데 1.5도 이상 모두 다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쨌든 1.5도 이내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모든 각국이 좀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네. 결국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2080년 이후에는 좀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는 기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도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6차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걸 저도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진짜 온실가스를 당장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2040년 정도 되면 1.5도가 더 올라갈 텐데
그 1.5도가 올라가면 그게 마지노선이 될 거라고 해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 위를 넘어가게 된다면 좀 생태계가 네.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느끼는 뭐 열돔 현상이라든지 네. 폭우나 뭐 산불, 폭염 이런 게 더 잦아질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7월에 나왔던데 거기서는 0.5도가 더 올라가면 안 된다고 기후학자가 또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류가 여러 바이러스라든지 또 여러 이상기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위기에 대한 그 시각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국내 상황은 어떤지 내용들도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실가스 위기도 상당히 좀 심각한데 네. 지금 환경 오염 문제도 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배달 음식도 너무 많이 먹고 네. 쓰레기도 진짜 많아요, 요즘.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발표는 매년 좀 되고 있어요. 1992년부터 매년 되고 있는데 네. 요걸 좀 시각으로 해서 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좀 시각적인 효과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0시부터 3시까지는 좀 양호, 네. 3시부터 6시까지는 불안, 6시부터 9시까지는 심각, 9시부터 12시까지는 위험 수준으로 해서 4단계로 좀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세계 환경 위기 시각은 9시 47분입니다. 지난 3년간 위험 수준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 위기 시각은 9시 56분입니다. 세계 환경 위기 시각보다 9분이 앞서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회용품의 사용이라든지 뭐 유해 화학 물질 뭐 유출 사고 등 여러 가지 좀 쓰레기 대란 등으로 인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륙별로 보게 되면 이제 남미가 10시 33분, 그다음 오세아니가 10시 20분, 네. 서유럽이 9시 59분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선진국 쪽이 좀 많이 좀 위험 요소가 크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남미도 네. 10시 때면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미국, 중국, 영국, 호주 그 다음에 이런 국가들은 10시가 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시 56분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도 IT 뭐 제가 말씀드렸던 중화학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워낙 많고 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좀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 책임도 우리나라도 분명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저는 가끔 시간 나면 또 검색해서 기사를 찾아보는데 요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바로 나흘 전에도 또 나왔네요. 저는 이건 지금 체크를 하는데 아마존 파괴가 멈추지 않고 있고 지난 1년간 서울의 14배 산림이 사라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굉장히 요즘 또 많이 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기후 변화의 하나의 징후들입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각국에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발표들을 했는데요.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들을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결국 일단 탄소 중립에 관한 얘기가 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EU가 먼저 좀 포문을 열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EU가 이제 뭐 P4 55 해서 지금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해서 55% 감축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철강이라든지 뭐 시멘트, 비료 이런 쪽으로 일단은 탄소세를 좀 납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이게 2026년부터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좀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2030년, 35년 정도부터 내연기관차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을 많이 축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좀 크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개화하지 못했거든요. 그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전체 3%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50%까지 지금 드라이브를 하겠다라고 지금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얘기인즉슨 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이제 2050년까지 청정 에너지 100%를 전환하겠다는 부분들, 뭐 파리 기후 협약도 분명히 이제 복귀를 했죠. 그러니까 블루웨이브에 상당히 어떤 이런 부분들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시아에서 보게 되면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 2060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믹스 개선을 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뭐 25% 이상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똑같이 탄소 중립 2050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중심의 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일전에 한번 그 해상 풍력 관련된 풍력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일본도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2050 탄소 중립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파리 협약에 좀 비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1.5도씨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좀 가지고 지금 저탄소 어떤 정책을 좀 드라이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주요국 친환경 정책이 지금 상당히 좀 세게 걸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온실가스의 배출이 많은 내연기관차를 점차 퇴출시키는 그런 노력들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목하고 있는 투자 의견 중 하나가 네. 왜 시가총액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 50위권 내외에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는 시총 뭐 20위, 10위권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업 후보군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주가 될 거다. 이런 의견 주시는 분이 계세요.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CS-윈드 같은. 네. 동의하세요? 앞으로 5년, 10년? 앞으로 5년, 10년이요. 뭐 제가 내일도 당장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판단하는 네. 건 무리겠습니다만 네. 구조적인 어떤 성장 산업에서 봤을 때는 네.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성장 산업에 포함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0%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렇게 뭐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좀 제도적 개선이 된다면 구조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풍력은 좀 그렇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풍력이나 태양광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IT 쪽에서도 친환경에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저는 미래 산업군에 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도 뭐 진짜 친환경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쪽이긴 한데 이제는 뭐 배터리 관련주가 벌써 시총 10위권 내의 양대 시장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하반기에 또 피크아웃 우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저감하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장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제 제조 특성상 좀 폐기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온실가스가 좀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6대 온실가스 중에 하나 이제 과불화탄소라든지 육불화학이 주요 배출원으로 지금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막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 뭐 미세 공정, 뭐 이제 증설, 공정 미세화, 뭐 장비 대수 증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환경을 위한 부분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로건이 이제 Planet First라고 합니다. 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2020년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국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요? 네, 사업장 온실가스 어. 감축에서는 이제 뭐 공정가스 처리 설비 효율 개선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고효율 설비 교체 및 제조 공정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온실가스를 지금 한 709만 톤 정도 이미 감축을 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2030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LED 조명을 교체를 한다든지 1차 스크러버를 좀 최적화하는 부분들, 그다음 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하면서 여기서 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가스 좀 대기 오염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장 내에서도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좀 최적화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에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두 회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온실가스라든지 오염물질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좀 수립을 하고 있고 지금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계속 좀 전달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큰 수요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이제 그 메타버스에도 좀 어떻게 보면 후원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섹터의 끝판왕은 제가 볼 때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삼성전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백신 쪽에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좀 뭐 기후 관련된 부분들, 뭐 네. AI, 5G 같은 그런 쪽에서도 좀 4차 산업 관련된 부분에 분명히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신재생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히 삼성전자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관련된 수혜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인가요? 삼성전자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삼성전자 추천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 바로 의견 바꾸시는 건 아니죠? 삼성전자?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는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 SK는 무조건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좀 중소형주에서 E&D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촉매 관련 원천 기술을 좀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 최초로 이제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인증을 좀 획득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부에서 사실은 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후된 뭐 경유 차량을 좀 어느 정도 그 생기는 이런 경유 차량에 생기는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정부가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좀 국가 주도의 사업을 좀 같이 진행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촉매 사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상당히 이 회사에 좀 큰 수익을 남겨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더 작년 대비했을 때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올해 8만 대 규모에서 5등급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설비 비용을 좀 지원할 계획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매출액 같은 경우도 2018년 대비했을 때 지금 한 4배 정도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2차 전지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구체 생산 능력이 작년에 1,000톤 정도 됐는데 올해 말에 한 4,000톤 정도까지 4배 정도 지금 증설이 진행되고 있고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까지 좀 증설을 하게 되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출액이 뭐 내년에 부터 충분히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년에 한 720억 정도, 2023년에 1,600억 정도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모멘텀과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좀 같이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D 현재 가격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영어로 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인지 사실 우리 선뜻 안 와닿거든요. 미리 공부가 안 돼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 갖고 있는데요. 현재 1%가량 상승하면서 35,550원 거래됩니다. 얼마 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 회사가 올해 2월에 지금 최고점 44,700원을 좀 찍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전고점을 목표로 해서 좀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물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좀 45,000원을 좀 높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3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 위기의 시계가 있는데 선진국은 10시가 넘어갔고 우리나라는 9시 47분 기록하면서 위험 단계, 마지막 4단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각국의 정책 모멘텀들 계속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제 IT 분야에서 이런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삼성전자도 그에 대한 뭔가의 목과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시면서 오늘 관련한 주목되는 종목은 E&D 꼽혔습니다. 국내 DPF, 디젤 매연 저감 장치를 만드는 그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고요. 또 2차 전지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 실적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디지털로 진화하는 광고 산업 성장 방향은? 기본적으로 뭐 실적 시즌 됐을 때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업종,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광고, 임플란트. 이렇게 떠오르는데, 2분기는 워낙 피크아웃 우려가 좀 많았던 그 시즌이었는데, 디지털 광고 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뭐 디지털 광고업을 하는 그 업체 말고도 광고업계가 전반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던데 내용 알아볼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내 광고 시장은 좀 디지털로 좀 그러니까 퍼포먼스 형태가 좀 전환이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국내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했을 때 코로나19 영향으로 한 0.8% 정도 소폭 좀 증가를 했지만, 모바일 매체 같은 경우 18% 이상 좀 성장을 하면서 좀 고성장을 지속했고, 올해도 지금 그 성장의 어떤 흐름이 유사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PC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디지털 같은 경우는 10% 내외 좀 광고비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국내 전체 광고비 내에서 디지털 비중은 올해 기준 한 50% 내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배너 시장의 좀 고성장이 상당히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3년간 국내에서 가장 좀 급격하게 성장을 보인 사업자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2020년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튜브에서 이미 지금 국내 배너 시장의 절대 강자인 지금 네이버와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유튜브가 상당히 좀 크게 지금 성장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광고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지명 광고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광고를 집행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좀 목격이 많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맹목적으로 광고비를 좀 집행을 하는 그런 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산업 내에서 디지털 비중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타겟팅을 좀 하는 부분들, 결국 이제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어떤 그런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디지털 광고가 좀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내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배너 분야라고 하셨는데, 배너 같은 것도 타겟팅 광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죠? 배너는 그 네이버에 들어가는 배너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네. 뭐 카카오톡에 보면 비지톡도 거기 보면 배너 광고가 뜨는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그 광고 자체에서 그 고객의 커스터마이즈에 맞게끔 이제 뒤에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동반한 광고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네. 적절한 광고를 내주는 네. 그런 광고를 집행하면서 배너 쪽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디지털 광고에 있어서 프로그래매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 섹터를 공부를 하면서 지금 처음 좀 접한 용어인데, 네, 이제 저도 프로그래미틱 처음이에요. 이제 광고라고 해서 이제 좀 자동화된 과정을 좀 의미하는 광범위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시간 입찰 방식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온다면서 약간 전통 마케팅의 좀 대안으로 좀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광고 지면을 사고 파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매틱이 지금 프로그램이 대신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입찰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기존의 미디어 광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 지면을 각각 좀 다르게 해서 광고비도 다르고 사용자도 다르게끔 아예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래미틱 바잉이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뭐 알고리즘에서 좀 시스템이 좀 거래가 되어야 되고 하고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가 좀 가능하고 타겟팅을 좀 위한 광고 효율화가 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배너 시장이 지금 배너 시장에서 지금 프로그래미틱 바잉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이제 좀 효율적인 광고를 좀 더 할 수 있고, 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개념은 좀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도 프로그램 매매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광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광고주가 원하는 뭐 변수를 입력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자동으로 광고를 사고 팔 수 네. 있게끔 한다. 네,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광고주도 그렇고 광고를 받는 업체도 그렇고 서로 더 효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될 텐데요.
그리고 또 디지털 광고에서 모바일 포인트 시장이 성장세가 높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 모바일로 포인트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시장이 지금 거의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장이. 국내에서요? 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 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모바일 포인트 시장에 좀 뛰어들었다 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네이버랑 카카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통합 포인트를 통해서 네이버 멤버십 가입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카카오 역시 뭐 카카오 페이지 캐시라든지 카카오페이 리워드, 카카오콘 등 좀 서비스별로 포인트를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포인트를 좀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바일이긴 합니다만 디지털 포인트를 좀 제공을 하는 게 유료 가입자를 좀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해지율을 좀 낮게 좀 낮추는 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4차 산업을 좀 주도하고 있는 좀 IT 서비스 업체들한테는 결국 이 포인트 경쟁이 좀 가속화되면 될수록 좀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트래픽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 이런 뭐 디지털 광고든 기업이든 메타버스든 모든 게 뭐 자율주행이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모바일 포인트 시장의 성장세 눈에 띄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TV 광고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V 광고는 경기 영향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어드레서블 TV 광고 시장은 성장성을 보인다고요? 지금 어드레서블 TV 광고 시장이 이제 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광고 시장에서도 맞춤형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IPTV 3사랑 MBC, 그 다음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고 이제 코바코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작년에 사업을 체결을 했고 상품 구축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서 TV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광고 시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파 같은 경우는 한 1조 정도, 그 다음에 케이블이든 종편 같은 경우 2조 정도이기 때문에 약 3조 원 시장에서 일부 광고를 지금 어드레서블 TV 광고로 지금 활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결국 시청자가 셋톱박스를 통해서 어쨌든 뭐 광고든 TV를 시청을 하게 되는데, 그 셋톱박스에 있는 그 시청자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광고 타겟팅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 시청자가 자주 접하는 광고의 카테고리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그 시청자의 니즈를 좀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타겟팅하는 광고가 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드레스 TV 같은 경우는 이제 셋톱박스의 좀 제로 컨피그레이션의 어떤 기술을 요구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모바일 기기가 빅데이터를 좀 인식하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큰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TV 같은 경우는 그 SNS나 우리 모바일과는 다르게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너무 우리를 잘 알죠. 제가 뭐 사야 되겠다 생각만 한 것도 어떨 때는 광고가 떠서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TV 역시도 그 시청하는 그 가구의 시청 이력을 따라서 이런 맞춤형 광고를 시도하고 있다는 걸 또 생각해 보시면서 종목 접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똑똑한 디지털 광고 업체는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목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전 나스미디어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 올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충분히 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래서 좀 매력적인 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2분기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 7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 매출은 28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의 호조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연결 자회사 플레이디 역시 좀 기저효과를 보이면서 실적 반등을 좀 하고 있다는 점,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던 어드레서블 TV 관련돼서 좀 이 회사는 좀 강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어드레서블 TV가 좀 아마 개방이 될 겁니다. 아직 뭐 지상파에는 지금 송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케이블 11개 채널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스카이라이프 TV 같은 이제 KT 계열사가 좀 상당히 이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정도 되면 이제 뭐 작지만 매출 규모가 인식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고라든지 미디어 커머스 쪽에서는 나스미디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사업이 좀 개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콘텐츠 같은 경우 스튜디오 지니를 중심으로 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KT, 나스미디어, 그 다음에 스튜디오 지니를 좀 이렇게 삼각 편대로 해서 어드레스블 TV 광고가 지금 편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매출로 좀 인식이 되면서 동사에게는 충분히 어떤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2시 구간대 실적 발표가 마침 나왔습니다. 나스미디어 2분기 영업이익이 80억 원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5% 증가했고요. 또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하면서 294억 원 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까지도 20%가량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주가 움직임은 크게 민감하게 실적 발표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스미디어 최근 들어서 좀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지금 급락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전고점을 회귀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주봉상 봤을 때 좀 매물대가 조금 몰려있는 구간을 좀 제가 볼 때 1차 목표가로 좀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목표가는 좀 47,000원으로 좀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6,000원으로 해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 50%가량의 조정이 적지 않은 조정인데 조정의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땐 많이 오른 만큼의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계속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진 듯 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6개월 이상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어드레스블 TV 관련된 부분이 하반기에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상반기에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빠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뭐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매출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을 좀 증명하는 좀 타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지금 주가는 좀 부담 없는 주가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 실적 대비해서 PR은 15배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나스미디어입니다. 하반기 어드레서블 TV 광고, 셋톱박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매출 잡히면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물대가 놓여있는 곳을 목표가로 잡고 있는데요. 47,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잡으면서 대응하자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어렵죠. 8월 초반에는 시장이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소외받았던 반도체가 반짝 올랐기 때문인데 바로 한 주 만에 오늘 만기일 통과하는 그 구간 그 사이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 특히 좋은 내용들은 시장에 많이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굉장히 많은 시장 모습이고요. 오늘 만기일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160원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의 낙폭은 현재 코스피가 3204포인트, 3200포인트를 지켜내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으로 105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전략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장은 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